재미있는 정보와 감동이 있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죠.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건강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알면 알수록 건강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우울증은 어떤 병인지, 또 이러한 우울증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알고 싶은 지식을 전해주는 남자,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 함께 해볼 텐데요. 네. 그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 요즘 그 알지남으로 함께하는 소감이 어떤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매주 의학 지식이 좀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제가 이 알지남을 하면서 달라진 게 지금 한 2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요즘에 안 챙겨 먹던 끼니를 잘 챙겨 먹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운동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하루하루 좀 건강해지는 게 다정다감 우리 의학 알지 덕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건강해지고 있지만 오늘의 주제인 우울증, 코로나19,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 정신에 있어서는 좀 힘든 사람들도 많고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정신 건강에 있어서는 오늘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알지남으로 방송에 임하는 자세가 참 좋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울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교수님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 나눠봤지만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런 증상으로 요즘 병원 찾으시는 분들 많아지셨나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난 코로나 블루라는 증상은 그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주 외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답답한 마음, 또 뭐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제적 손실이 커져서 생긴 분노감 등에 의해서 어떤 감정이나 정서 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블루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일 많은 거는 기존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증상이 더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네. 더 흔합니다. 그렇군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범위가 커서 내가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거나 또 우울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될 경우에 내가 우울증에 걸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증상으로 확인해 본다면 어떤 것들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기분이 내가 좀 안 좋은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각하게 우울 증상이 발전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우울증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슬프고 절망스럽고 눈물이 난다. 네. 또 아무런 흥미가 요즘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다. 또 입맛이 없어서 밥도 잘 안 먹히고 또 잠도 잘 이루지 못한다. 또 늘 처져 있고 안절부절할 때가 많다. 또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네. 또 심하면 죽음에 관련된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한번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한 6가지 증상 알려주셨잖아요. 여기 6가지 증상 중에서 한 몇 개 이상이 쭉 지속이 된다고 봤을 때 우울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개수로 따질 수는 없고요. 예. 저 중에서 뭐 한 가지밖에 없는데 네. 그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역시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기 있는 증상 6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느끼시더라도 그게 어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지 않으면 역시 또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증상이 느껴지면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기 위해서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셔서 전문의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게 우리가 우울증과 우울감의 이 확실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울증이랑 우울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은 그냥 정상적인 반응부터 약간 불편을 느끼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우울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학생이면 학업, 뭐 직장인이면 업무 수행 능력, 가정주부면
가사일 같은 거에 있어서 기능적 이상을 초래하면 그때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항목들이 아주 막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뭐 단순히 우울해서인지 혹은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느끼는지 좀 빨리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스스로 우울증인지 아닌지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흔히 자가 진단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백우울척도라는 척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지 치료를 제안했던 아론 백이라는 분이 만든 척도인데요. 자기 보고형 척도입니다. 스스로 해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인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 동기적인 부분, 신체 증상 여러 가지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아마 BDI, 백우울척도 이렇게 쳐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한 번쯤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가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힘들어하시니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김빅토리아나 아나운서와 제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BDI라는 이 검사를 해봤거든요. 이 인터넷으로 다들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니까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점수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빅토리아나 아나운서 네. 점수 몇 점 정도 나왔나요? 이게 지금 총점이 몇 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저는 점수로는 11점, 11점이 나왔습니다. 우리 네. 김숙경 아나운서는 몇 점이 나왔나요? 저는 2점 나왔거든요. 2점이요? 네, 2점. 예. 근데 저는 점수가 높은 것도 조금 걱정이 되지만 점수가 너무 낮은 것도 좀, 2점이면 좀 굉장히 걱정이 낮은데요. 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척도는 어떤 우울증을 진단하려고 만들어진 척도는 아닙니다. 네. 대부분의 이런 우울 증상을 체크하는 척도가 약물을 개발하고 그 약물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정량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 개발된 척도들이 많아서 이 진단법을 진단에 이용한다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그 환자의 증상을 좀 선별하거나 네. 그런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0점에서 13점 정도 나온다면 그냥 최소한의 우울 증상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14점에서 19점은 경미한 정도, 20점에서 28점이면 좀 중증도로 의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29점 이상이면 심각한 우울 증상이라고 볼 네.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우리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와 저는 네. 좀 이렇게 크게 우울감이 없는 상태, 네. 우울증이 없는 걸로 진단이 됐네요. 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살면서 큰일을 겪거나 실패를 맛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우울감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정확하게 말하면 우울증은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장 큰 원인으로 따지면 생물학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를 잘 조절하는데요. 그중에 우울증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그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 도파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관적인 사고나 낮은 자존감, 상실감, 인지 왜곡 같은 심리적인 원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원인이 있는데요. 가족에게 불행이 닥쳤다든지, 가족이나 지인 간에 갈등이 생겼다든지, 회사에서 실직을 했다든지, 이번에 코로나19 같이 큰 재난 상황에 노출되었다든지, 그럴 때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신체적으로 아플 때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원인이 돼서 병이 발병했다기보다는 이런 네 가지가 조금씩 기여를 하면서 우울증을 발병하게 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우울증이라는 게 원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심리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원인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걸 또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학알지에서 알지남으로 있으면서 매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 이런 건데 그래서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당연한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오늘 교수님께서 OX로 알아봐 주실 거거든요. 우울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제가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뜯어볼게요. 우울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 같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이거는 오인가요? 정답은 세모 세모요? 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모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본과 1학년 때 처음 해부학 실습 들어갔는데 그때 심장을 봐야 되는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아. 뜻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그냥 뇌에서 만들어내는 매우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현대정신의학에서는 우울증을 뇌의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고 또 마음의 병이라는 거 표현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중간 세모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꼭 마음의 병은 아닌 뇌의 병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병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울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바로 판넬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이 계속되면 치매가 된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뇌질환이기 때문일까요? 이것은 제가 O로 일단 들겠습니다.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왜 O 들었냐면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고 노년기까지 이어진 노인 우울증이나 네. 아니면 노년기에 그냥 처음 발병한 우울증은 치매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르신들 중에 우울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치료를 잘 받으셔야 어떤 치매의 위험성을 위험 요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울증과 치매 두 개 다 뇌질환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울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또 알아볼 건데요. 우울증이 약화되면 약을 중단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뭐 약을 계속 약에 의존하는 건 왠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중단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건 O인가요, X인가요? 이건 X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한 3개쯤 있으면 3개 들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임상인마다 조금 다르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초발 우울증인 경우, 인생에서 첫 번째 우울증을 경험하신 경우에는 증상이 잘 치료돼서 증상이 없는 관해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6개월 이상의 유지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겼을 때는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다 낫다고 판단하면 약을 먹기 싫어지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내가 관해되었다, 증상이 없다 이런 판단도 사실 환자 스스로 하시는 거는 그렇죠.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내원하셔서 주치의랑 상의하시고 주치의와 환자가 공통적으로 이제 관해되었구나라는 의견에 이르러야 비로소 관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때부터 6개월 정도는 약물 치료를 계속 지속해 주셔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초발인 경우였고요. 만약에 재발성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그 유지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울증도 제가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감기라든지 고혈압, 뭐 당뇨병 수많은 질환들이 다 사실은 약을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었었기 때문에 우울증 역시도 의사와의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울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얘기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취직할 때라든지 뭐 보험 가입할 때라든지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이것은 X로 들겠습니다. 아닌 네. 건가요? 일단 그 정신과 의무 기록은 본인과 또 영장을 가진 판사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뭐 취직할 때라든지 그런 걸 고지하는 회사는 요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요즘은 고지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진료 기록부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배우자든 자식들이건 간에 환자에게 동의가 없으면 진료실에도 들어오실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진료 기록부도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럼 좀 안전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보험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 신경정신의학회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보험 회사별로 좀 보험 가입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간혹은 있는 걸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잘 고르시면 가입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정신건강으로 병원을 간다고 해서 주변에서 뭐 사실 이걸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과거와는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크게 불이익은 없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도 참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번아웃 증후군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교수님, 이 정확히 번아웃 증후군이란 게 뭔가요? 그러니까 번아웃 증후군은 사실 의학적인 상태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직업적인 현상이고 그냥 만성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냥 개념화된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뭔가 일을 추진했는데 실패감을 맛보거나 뭐 동기를 상실해서 만족도와 성취감이 감소했다든지 어떤 이런 무기력감과 패배감에서 오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스스로 추진했던 일에서 여러 번 실패를 맛봤을 때 찾아오는 게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오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허니문기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작업을 수행할 때 아주 만족도 높고 또 헌신하는 또 창의성 있게 일하는 걸 먼저 경험하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슬슬 오늘보다 내일이 또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힘들어지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만성 스트레스로 가게 되고 번아웃 증후군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뭐니 해도 스트레스를 좀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 이 우울증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같이 읽어보면서 우울증에 대한 궁금증 교수님과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친구가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더니 얼마 전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친구로서 옆에서 힘이 돼주고 싶은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말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친구에게 힘이 돼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근데 우울증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막 야, 힘내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도 들어는 봤거든요. 어떤가요, 이건?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이 참 좋은 친구인 것 같고요. 우울증 환자한테 독이 될 수 있는 조언 중에 하나가 네가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나을 수 있어. 네. 화이팅! 뭐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울증도 질병이고요. 뭐 고혈압도 당뇨도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질병이잖아요. 네. 근데 마치 고혈압 환자한테 너는 혈압만 낮추면 나을 수 있어. 뭐 당뇨 그런 환자한테 거네요. 너는 네. 혈당만 낮추면 나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거고 오히려 네가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나을 수 있어가 그 무기력감, 무력감 같은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 약물 치료와 같은 생물학적인 치료랑 네. 정신 치료를 같이 해서 나아야 되는 것이지 환자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주변에 우울증 같은 걸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옆에서 정신적인 지지를 주는 것이 가장 네네.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 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겨서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가정주부로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괜히 저와 같은 또래의 워킹맘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이런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좀 시원하게 해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디로 찾아가 봐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이 사연자분뿐 아니라 비슷한 또래 비슷한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건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사실 병원은 이제 병든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병적 수준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우울감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공공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여러 군데가 센터 있는데요. 같은 네, 센터가 곳들이요?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각 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우리가 1388 이렇게 전화한 데가 있고요. 또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 같은 곳도 있고 해서요. 이런 곳에 좀 불편감이 있으실 때 문의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요, 우울증도 아무래도 이 우울증의 증상이나 혹은 종류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는 정신치료를 병원에 오실 때마다 받게 되시고요. 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성비가 높은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자기장을 뇌 특정 부위에 자극해서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뭐 경두개 자기 자극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어서 그 환자한테 다 개별화하거든요. 네. 이 환자가 뭐가 가장 필요할 것인가 의사랑 상담하시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든지 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씀하신 항우울제 복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강한 중독성과 혹은 부작용 때문에 이것을 오래 먹어도 되느냐에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항우울제 그 꾸준히 복용하는 것 그리고 오래 복용하는 것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약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네. 그 약이 필요할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완화됐다 하더라도 충분한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경계하는 부분은 증상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오히려 네. 치료 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약물 치료는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복용하고 증상이 관해대해서 다 나으시면 유지 치료 기간 유지하고 약을 딱 끊는 게 가장 현명한 치료입니다. 네. 자, 오늘 한상태 교수님과 함께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울증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모두 작용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치료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치료합니다. 네. 그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생물학적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치료, 근거가 있는 치료만 받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증상이 의심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셔서 전문의 상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상담했더니 병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시원하게 수나 떠시고 네.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전 실제로 병이 아니신데 걱정돼서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우울증도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나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한 일만도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되도록이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간다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도 오늘 우울증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느낀 점 있으실 것 같아요.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정말 이 아주 힘든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네. 막상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힘들 때 그냥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진단 그런 거 해보면서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은 것 외에도 우울증에 관해서는 특히나 더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우리 주변에도 힘들 때는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을 것 같을 때 정신적 지지까지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죠? 네, 아주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